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정책 시대에 따라서 큰 방향들이 변해왔고 수정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 변화를 한번 스크린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북 정책의 변화하면 어떻게 개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북방 정책,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1988년 우리가 이제 서울올림픽 기억나시죠? 네. 서울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들은 반쪽 올림픽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올림픽에는 뭐 동서진영 그렇죠. 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감동이었죠. 정말 서울올림픽을 잘 치렀고 어떻게 보면 그 88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맞아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제는 과거에 탈냉전 그 국제적인 흐름을 타고 이제 구공산권 국가들 러시아, 구소련, 그다음에 중국, 또 동구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면서 우리의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남북 관계, 특히 대북 이제 군사 정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970년대까지 북한의 도발이 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한 그 내용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6.25 전쟁을 사실 실패했죠. 뭐 자기들은 승전했다고 그렇게 왜곡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면서 지금 뭐 북한이 말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금수산을 꺾어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면 초입에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선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사진으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파리의 개선문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게 매년 7월 27일을 승전기념일로 하면서 자기들이 6.25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김일성이 정말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북한도 피폐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김일성은 6.25 전쟁을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무력으로 남한을 완전히 석권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유엔군과 미군의 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제 실패를 했고 결국은 이후에도 북한은 60년대에 4대 군사노선 그렇게 해서 뭐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가 있으면 기회만 되면 다시 제2의 6.25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김일성이 버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될 점은 그 이제 60년대 말 여러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68년도에 1.21 사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울진 삼척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대 들어와가지고 초에 7.4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남북 당국 간에 처음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말 뭔가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시도한 것이 7.4 공동성명. 얼마 전에 7.4 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나갔는데 아쉽죠. 네. 7.4 성명이 정말 제대로 잘 이행이 됐다면 오늘날의 남북관계에는 이렇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한미동맹, 한미상호방호 조약이 체결이 되고 한미동맹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군은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정책, 우리의 대북군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지키는 데 집중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70년대 중반에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제 군사 분야에서도 특히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말씀드렸듯이 88 올림픽 성공, 우리의 국력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는 남북 간에도 뭔가 대화를 통해서 저 유럽에서 했듯이 신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군비를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 화해 협력과 평화를 정착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통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노태우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제 추진을 했고 특히 군사 분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 기본합의서가 3개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군사분과의 회담에서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군비통제관실, 군비통제관실을 국단위에서 실단위로 적극적으로 늘리고 남북 간의 그런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이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가 그 군비통제와 안보의 관계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보는 위협분의 국력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위협과 국력이 있는데 우리 안보는 위협이 국력보다 크면 안보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요. 예. 자, 반대로 국력이 위협보다 월등히 크면 안보는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력을 키우는, 다시 말하면 힘을 키우는 그런 접근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군사력의 현대화, 그다음에 장비의 현대화, 그다음에 군의 정예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 예산도 투입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군사력 강화가 제한이 되면 그다음에 또 뭘 합니까? 그다음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또 동맹을 맺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이런 안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절대 안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이 절대 안보에 집중하는 그런 아마 군사정책이었다. 대북 군사정책. 그러나 90년대부터 이제 밑에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 안보, 억제의 중심을 두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라는 국가가 힘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하면 그 옆에 있는 B, C 국가들이 또 긴장을 하고 자기들도 힘을 기르잖아요.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안보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비 통제, 다시 말하면 위협을 줄이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위협을 줄이려면 적대 쌍방 간에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쌓고 신뢰를 쌓으면 군사력을 조금씩 줄일 수 있고 배치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군비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안보 용어로는 협력 안보, 공동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90년대부터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서 이 공동 안보, 협력 안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군비 통제 관실을 만들고 우리의 대북 군사 정책이 그렇게 힘을 싣고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이 되질 않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로 바뀌고 물론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화를 위한 시도는 했습니다. 한한상 교수를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의 그 국치를 통일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어떻게든 남북 간의 대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군사 정책도 그렇게 이 힘으로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군이 좀 기여를 하자라는데 힘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대화를 시도도 했고 그리고 뭐 94년도에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나고 그 중재하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김일성이 94년도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게요. 결국은 뭐 대화가 안 되고
이 90년대 초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1990년대 잠수함 도발이 있었고요. 또 98년도에도 또 도발이 있었고 99년도에도 또 제1차 연평해전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군비 통제와 실력 구축의 바탕을 둔 그런 대북 군사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90년대 말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 김대중 정부가 뭐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 북한과 대화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그 정책을 승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정말 남북 간의 대화가 본물을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군사회담도 이루어지고 제가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군비 통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었던 것이죠. 군비 통제 정책이 이제 각광을 받고 굉장히 중시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이제 이것을 그 군비 축소로 생각을 해서 안보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당시 반론이 생각이 나요. 이제 군비 통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안보의 원리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심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상당히 경제적인 안보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암스 컨트롤들을 연구하고 정책화하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또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쫓아간다면 그 군비 통제 정책의 그 골간은 살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측면에 착안을 해야 이와 같은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획기적인 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키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비 통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군비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